새벽 4시 반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정희는 이미 부엌에 서 있다. 62살의 몸이지만 손은 여전히 빠르다. 무 씻고 파 다듬고 멸치 볶고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운다. 35년이다. 시집 온 지 35년째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시간에 일어났다. 친정어머니 장례식 날도 몸살로 40도 열이 났던 날도 그 어떤 날도 예외는 없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한다는 철칙을 세웠고 정희는 그걸 지켰다. 아니, 지킬 수밖에 없었다. 정희의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다. 화상 자국, 칼에 베인 흉터, 겨울철 튼살이 켜켜이 쌓여 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맑다. 불평하지 않는다.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한다. 동네 사람들은 정희를 보며 말한다. 저 며느리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시댁 식구들은 그녀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긴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반찬이 조금만 부족해도 눈살을 찌푸린다. 남편 민수는 공무원이었다. 시청 9급으로 시작해서 7급까지 올라간 평범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하지만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다. 아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신문만 본다. 가끔 정희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파스 하나 사다 주는 것이 전부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절대 복종한다.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시키면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간다. 정희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다. 정희의 하루는 전쟁이다. 아침밥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집안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점심 준비를 하고 또 저녁 준비를 한다. 그 사이사이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씩 일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 돈은 고스란히 집안 생활비로 들어간다. 남편의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한다. 통장을 모두 시어머니가 쥐고 있다. 정희는 자기 명의의 통장도 카드도 없다. 필요한 게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돈이 어디서 나는 줄 아냐고, 아껴 써야 한다고. 동네 사람들은 정희를 착한 며느리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정희는 안다. 착한 게 아니라 도망갈 곳이 없었다는 것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오빠 집에서 살고 있다. 정희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참았다. 견뎠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질 거라고 믿으며 살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까다로워졌고 정희의 몸은 더 망가져갔다. 어느 가을날 정희는 동네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시어머니는 배추 100포기를 담그라고 한다. 혼자서. 정희는 무거운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이 왔다. 순간 비틀거렸지만 주저앉지 않았다. 주저앉으면 안 된다. 쓰러지면 안 된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배추를 수레에 실었다. 시장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냐고, 도와줄까 하고. 정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항상 그랬듯이.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추석이 다가왔다. 정희에게 명절은 지옥이다. 시누이 둘, 시동생 둘,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에 모인다. 밥을 해야 하고 전을 부쳐야 하고 설거지를 해야 한다. 정희는 명절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준비를 시작한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도와주지 않는다. 오히려 소파에 앉아 과일을 먹으며 정희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한다. 큰 시누이 영숙은 특히 심하다. 나이 60, 남편은 중소기업 임원이고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나왔다. 영숙은 정희를 무시한다. 노골적으로. 영숙이 부엌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본다. 그리고 혀를 찬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요즘 사람들은 명절에 이렇게 안 해. 정희는 대꾸하지 않는다. 대꾸하면 싸움이 된다. 작은 시누이 미경은 좀 낫다. 가끔 설거지를 거들기도 한다. 하지만 영숙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돕지는 못한다. 시동생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 남자들은 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에서 술을 마신다. 명절 당일 정희는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는다. 오전 11시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도착한다. 영숙이 제일 먼저 온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을 살핀다. 마치 검사하듯이.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속삭인다. 어머니, 집안이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며느리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나 봐요. 시어머니 박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를 흘끗 본다. 정희는 그 시선을 느끼지만 모른 척한다. 화를 내면 자기만 손해다. 점심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모였다. 15명이 둘러앉은 식탁은 북적거린다. 정희는 계속 부엌과 식탁을 오간다. 반찬을 더 가져오고 밥을 더 퍼주고 국을 더 나른다. 식사 내내 앉지 못한다. 그런데 영숙이 또 한마디 한다. 이 잡채 좀 싱거운데? 정희 동생 거 먹어봤더니 훨씬 맛있던데. 시어머니가 거든다. 그러게 요즘 손맛이 없어진 것 같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정희는 참는다. 참고 또 참는다. 이를 꽉 깨물고 부엌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혼자 소금을 더 넣은 잡채를 다시 내온다. 식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은 거실로 이동한다. 정희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낸다. 누가 내 지갑을 가져갔어? 분명 여기 뒀는데. 모두가 당황한다. 지갑은 시어머니 방 서랍에 그대로 있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지갑을 본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는다. 아, 여기 있었네. 내가 깜빡했나 봐. 하지만 그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 뭔가 불안하다. 혼란스럽다. 영숙과 미경이 눈빛을 교환한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러시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생긴다. 시어머니가 정희를 부른다. 내가 어제 내 약을 안 챙겨줬지? 정희는 황당하다. 분명히 챙겨드렸다. 아침, 점심, 저녁 3번 모두.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집을 부린다. 난 못 먹었어. 내가 깜빡한 거야. 정희는 억울하지만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나 봐요. 하지만 속으로는 안다. 시어머니의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건망증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 민수는 이런 상황에서도 방관한다. 어머니 편만 든다. 정희야, 내가 좀 더 신경 써야지.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잖아. 정희는 남편을 보며 생각한다. 이 사람은 절대 내 편이 되지 않을 거라고. 평생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마치 큰 파도가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11월 어느 추운 아침 시어머니 박순자가 쓰러졌다. 뇌출혈이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흘간의 중환자실 생활 끝에 그녀는 숨을 거뒀다. 향년 86세. 정희는 장례 준비에 매달렸다. 빈소를 꾸미고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준비했다. 3일장 내내 정희는 눈물을 흘렸다. 미운 시어머니였지만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다. 믿고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슬펐다.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왔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교회 장로 부인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왔다. 정희는 상주 옆에서 절을 받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예의를 다했다. 조문객들은 정희를 보며 말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편해지시겠네요. 정희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댁 식구들이 다시 모였다. 유언장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변호사가 와서 봉투를 열었다. 정희는 긴장했다. 사실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35년간 헌신한 것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라도. 그런데 변호사가 읽기 시작한 유언장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부동산 전체를 차남 민철에게 상속한다. 예금과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은 장남 민수와 차남 민철이 6대4로 나눈다. 기금속과 가보는 딸들에게 나눠준다. 그게 전부였다. 정희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며느리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마치 정희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다시 한 번 들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은 없었다.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차남 민철과 그의 아내 수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부동산 전체를 받았으니 당연했다. 시누이들은 기금속을 받아서 나름 만족했다. 남편 민수는 어색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뜻이니까 따라야 한다는 태도였다. 정희만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3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한 모든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건가? 유언장 공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영숙이 정희를 힐끗 보며 말했다. 뭐 원래 며느리는 그런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미경은 조용히 나갔다. 차남 민철은 형에게 말했다. 형님, 어머니 뜻이니까 우리 서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정희를 쳐다보지 않았다. 아내의 상처 따위는 관심 밖이었다. 정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았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뭐였을까? 35년간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걸까?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력감도 밀려왔다.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다. 유언장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다.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 정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거들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은 기금속과 돈만 챙기고 떠났다. 방 정리는 당연히 정희 몫이었다. 그녀는 묵묵히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정리했다. 오래된 옷까지 낡은 이불, 먼지 쌓인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그 과정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나왔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시어머니의 필체였다. 날짜는 3년 전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희에게.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참 많은 것을 해주었구나. 고맙다. 내가 늘 말은 못했지만 내 수고를 안다. 내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미안하다. 내가 너무 엄했지. 하지만 그게 내 방식이었다. 용서해 주렴.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구나. 내 마음을, 내 노고를. 그런데 왜 유언장에는 내 이름이 없었을까? 정희는 다른 편지들도 읽어보았다. 비슷한 내용이었다.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시어머니가 생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이 편지들이 진심이라면 왜 유언장은 그렇게 냉정했을까? 사진도 있었다. 정희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젊은 정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어머니도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이 변했다. 사진 뒷면에는 시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며느리 정희.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 이 집의 기둥.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시어머니도 나를 인정했구나. 그런데 왜 유언장에는? 정희는 의문이 생겼다. 유언장은 언제 작성된 것일까?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2년 전이라고 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건망증이 이미 시작된 시기였다. 정희는 기억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주 헷갈려 했다. 날짜도 있고 약도 있고 사람 이름도 헷갈려 했다. 그런 상태에서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었을까? 정희는 의심이 들었다. 혹시 누군가 시어머니를 조종한 건 아닐까? 특히 차남 민철과 그의 아내 수진이 의심스러웠다. 정희는 더 조사하기로 했다. 동네 이웃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2년 전쯤 어떤 상태였는지. 이웃 할머니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그때 박 권사님 많이 이상하셨어요. 교회에서도 자꾸 길을 잃으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치매 초기 증상 같았어요. 정희는 확신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법정 싸움을 할 것인가? 정희는 고민에 빠졌다.
며칠간 생각한 끝에 정희는 결론을 내렸다. 법정 싸움은 하지 않겠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이길 보장도 없다. 그리고 설령 이긴다 해도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진다. 정희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 복수가 아니라 되찾기. 잃어버린 존엄과 명예를 되찾는 것. 그것이 정희의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정희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가진 건 없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법적 무기도 없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온 시간의 무게. 정희는 그것들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기로 했다. 첫 번째 계획은 경제적 자립이었다. 정희는 더 이상 시댁에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 남편 민수의 월급도 시댁의 재산도 필요 없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해온 일이 있었다. 반찬 만들기. 동네 사람들은 항상 정희의 반찬을 칭찬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조림. 무엇을 만들어도 맛있었다. 정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했다. 집 근처에 작은 가게를 하나 얻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평생 모은 적금을 깼다. 가게 이름은 정인의 반찬이라고 지었다. 소박하고 단순한 이름이었다. 간판도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자신이 있었다. 맛으로 승부하면 됐다. 그녀는 새벽부터 가게에 나가 반찬을 만들었다. 멸치볶음, 콩자반, 시금치나물, 깻잎지, 오징어 젓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첫날은 손님이 거의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문을 열었고 매일 새로운 반찬을 만들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반찬을 사갔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왔다. 너무 맛있다고 친구들에게도 추천했다고. 그날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다. 하루 5명, 10명, 20명.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다. 정희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웠다. 취향도 기억했다. 김 선생님은 짜게, 이 아주머니는 싱겁게, 박 할머니는 부드럽게. 맞춤형 서비스였다. 두 번째 계획은 커뮤니티 활동이었다. 정희는 동네 경로당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일주일에 2번 점심 식사를 준비해 드렸다. 비용은 자기 부담이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희를 좋아했다. 그들은 정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정희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형성됐다. 그들은 정희의 편이 되었다. 세 번째 계획은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하게 하지 않기로 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차리게 만드는 것. 정희는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경로당에서, 가게에서, 시장에서.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자신과 어떤 관계였는지.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듣고 놀랐다. 그렇게 오래 모셨는데 유산을 한 푼도 못 받았다니. 그건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정희는 조심스러웠다. 절대 원망하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만 말했다. 그게 더 효과적이었다. 사람들은 정희의 침착함을 보고 감동했다. 저렇게 당했는데도 의연하다니. 저렇게 배신당했는데도 품위를 잃지 않다니. 정희의 주가는 올라갔다. 반면 시댁 식구들의 평판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차남 민철 부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다. 네 번째 계획은 기록이었다. 정희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일기처럼. 아침에 약을 챙겨드린 일, 밤에 이불을 덮어드린 일, 아플 때. 병원에 모셔간 일,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드린 일. 작은 순간들이지만 35년치가 쌓이면 엄청난 분량이 됐다. 정희는 그 기록들을 정리했다.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이 왔다. 정희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강력했다.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 싸우는 것. 돈이 아니라 신뢰로 이기는 것. 폭력이 아니라 진실로 복수하는 것. 그녀는 매일 조금씩 전진했다.
가게는 번창했고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깊어졌고 진실은 조금씩 퍼져나갔다.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길 거라고. 하지만 반드시 이길 거라고. 왜냐하면 자신은 진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게를 연 지 석 달이 지났다. 정인의 반찬은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게가 되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 벌써 줄을 서 있는 손님들이 있었다. 다들 정희의 반찬을 기다렸다. 김치는 하루에 100통씩 팔렸다. 멸치볶음은 만들기 무섭게 동났다. 장조림은 예약 판매를 해야 할 정도였다. 정희는 바빴다. 하지만 행복했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고 자기 이름으로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 줄 몰랐다. 수입도 쏠쏠했다. 첫 달에는 200만 원 정도 남았다. 둘째 달에는 300만 원, 셋째 달에는 400만 원이 남았다. 월세와 재료비를 빼고도 충분히 남았다. 정희는 처음으로 자기 명의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봤다. 35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녀는 통장을 보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신우이 영숙이 가게에 나타난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이 불쑥 들어왔다.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어머, 정희 씨 장사하시네? 대단하시다. 이 나이에 반찬 가게라니.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언니. 그럭저럭 잘 되고 있어요. 영숙은 가게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래봤자 반찬 가게인데 뭐. 우리 둘째 며느리는 프랜차이즈 카페 하는데 월 매출이 1,000만 원이 넘는다니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숙은 실망한 듯 돌아섰다. 그런데 가게 문을 나가면서 동네 아주머니 몇 명과 마주쳤다. 아주머니들은 영숙을 알아봤다. 그리고 차갑게 인사했다. 영숙은 어색해했다. 아주머니들은 정희에게 말했다. 사장님, 저희 반찬 포장해 주세요. 김치 2통이랑 멸치볶음이요. 정희는 웃으며 포장해 주었다. 영숙은 그 모습을 보며 얼굴이 굳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것이다. 그날 저녁 영숙은 동생 미경에게 전화했다. 정희가 가게 한다는 거 알아? 미경도 알고 있었다. 동네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영숙은 불안해했다. 정희가 뭔가 꾸미는 것 같다고.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 같다고. 미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반찬 가게 하나로 뭘 어쩌겠냐고. 하지만 영숙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정희가 변했다는 것을.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한편 정희는 가게를 키우기로 했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동네 청년 하나를 고용해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다녔다. 주문이 밀려들었다.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주문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로 주문하고 저녁에 퇴근하면서 찾아가는 시스템이었다. 정희는 주문을 받으며 고객 명단을 작성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선호 메뉴까지 꼼꼼하게 기록했다. 고객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6달이 지났다. 정희의 반찬은 이제 동네를 넘어 옆 동네까지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정희를 존경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산다고, 남편과 시댁한테 버림받았는데도 당당하게 산다고. 정희는 첫 번째 승리를 거뒀다. 경제적 자리.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정희의 첫 번째 복수였다. 돈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자립으로 증명하는 것. 당신들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는 것. 차남 민철과 그의 아내 수지는 시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전체를 상속받았다. 집 한 채와 상가 건물 하나. 시가로 따지면 10억은 좋게 넘는 재산이었다. 민철 부부는 기뻐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상가 건물 세입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민철 부부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민철과 수지는 갑자기 건물주가 되자 태도가 변했다. 세입자들에게 함부로 대했다. 월세를 조금만 늦게 내도 독촉 전화를 했고 건물 관리도 소홀히 했다. 수도가 새도 고쳐주지 않았고 전기 문제가 생겨도 미루기 일쑤였다. 세입자들은 참다 못해 하나씩 나갔다. 그리고 나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다. 민철 부부는 사람이 아니라고, 돈만 밝히는 인간들이라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는 좁았다. 모두가 모두를 아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민철 부부를 보며 혀를 찼다. 어머니 재산 받아먹고 저 모양이냐고 정작 35년간 모신 정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민철 부부는 그 시선을 느꼈다. 거리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인사를 안 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이 차갑게 대했다. 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피했다. 무언의 제재였다. 수지는 처음에는 무시했다. 그깟 동네 사람들 눈치 볼 것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심각해졌다. 상가 건물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다. 광고를 내도 문의 전화가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민철 부부의 평판을 듣고 피하는 것이었다. 빈 가게가 3곳이나 됐다. 월세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수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민철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그는 작은 무역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래처들이 하나씩 거래를 끊기 시작했다.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얼버무렸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민철의 평판이 나빠졌다는 것. 어머니 재산을 혼자 차지하고 형수한테 한 푼도 안 줬다는 소문이 업계에도 퍼진 것이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과 거래하고 싶지 않았다. 신뢰가 없었다. 민철 부부는 집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수지는 남편을 탓했다. 당신이 형수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민철은 화를 냈다. 유언장대로 받은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지만 수지는 현실을 봤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사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정희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봤다.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진실은 저절로 드러났고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했다. 정희는 그저 자기 일을 했다. 가게를 운영하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경로당 봉사를 계속했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메시지였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것. 나는 품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 그 메시지는 강력했다. 정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시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동네 이웃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교회 장로님, 경로당 할머니들, 시장 상인들, 복지관, 사회복지사. 그들에게 물었다. 시어머니 박순자를 기억하시냐고, 어떤 분이셨냐고. 사람들은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하나씩 이야기했다. 교회 장로는 말했다. 박 권사님은 교회 일에 열심히셨다. 하지만 말년에는 많이 흐려지셨다. 예배 시간을 자꾸 잊으시고 찬송가 가사도 기억 못하시고. 치매 초기 증상이 분명했다. 우리가 걱정했다. 그런데 며느리 정희 씨가 잘 돌봐주셔서 다행이었다. 정희는 장로의 말을 녹음했다. 허락을 받고. 장로는 기꺼이 허락했다.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경로당 할머니들도 증언했다. 박순자가 2년 전쯤부터 이상했다고.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10번씩 반복했다고.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우겼다고. 가방을 어디 뒀는지 몰라서 며느리를 의심했다고. 그때 우리가 다 봤다고. 정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런데도 참고 견뎠다고. 정말 대단한 며느리라고. 할머니들의 증언은 생생했다. 정희는 모두 기록했다. 시장 상인들도 기억했다. 박순자가 장을 보러 올 때 항상 정희와 함께 왔다고. 혼자서는 물건을 제대로 못 샀다고. 돈 계산도 헷갈려 했다고. 정희가 옆에서 도와줬다고. 그런데 박순자는 정희한테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고. 오히려 짜증을 냈다고. 우리가 봐도 안 됐다고. 정희는 그 증언들도 모았다. 하나씩 하나씩 쌓여갔다. 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줬다. 박순자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다고.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때 검사를 받았는데 경도 인지장애 판정이 나왔다고. 치매 전 단계라는 것이다. 그게 정확히 2년 반 전이었다고. 유언장 작성 시기와 겹쳤다. 사회복지사는 말했다. 그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을 테니까. 정희는 그 정보를 메모했다. 정희는 모든 증언을 정리했다. 시간 순으로 사건별로 증언자별로.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할 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
누군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 아마도 차남 민철 부부일 거라는 것. 정희는 분노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냉정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 증언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희는 법적 소송은 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소송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결과도 불확실했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 정희가 원한 것은 명예 회복이었다. 사람들이 진실을 아는 것.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시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것을 알리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다. 정희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정희는 동네 소식지 기자를 알고 있었다. 김 기자라는 30대 여성이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는 젊은 기자였다. 김 기자는 가끔 정희의 가게에 들러 반찬을 샀다. 그리고 정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김 기자는 정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인간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시어머니에 대한 추모 글을 쓸 수 있을까요? 김 기자는 흔쾌히 수락했다.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35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의 추모글. 감동적이지 않은가? 정희는 자신이 직접 글을 썼다. 길지 않았다. A4 용지 5장 정도. 하지만 내용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함께했던 세월, 힘들었던 순간들, 그럼에도 감사했던 순간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 이야기. 유언장에는 내 이름이 없었지만 편지에는 감사가 가득했다는 이야기. 글은 신문에 실렸다.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이었다. 하지만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독자들은 울었다. 정희의 헌신에 감동했고 동시에 유언장 이야기에 분노했다. 35년을 모셨는데 한 푼도 안 줬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 독자들은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후속 기사를 써달라고. 김 기자는 정희를 다시 찾아왔다. 김 기자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정희가 모은 증언들을 들었고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를 썼다. 제목은 35년 헌신의 대가는 무엇이었나 마이너스 어느 며느리의 이야기였다. 기사는 더 구체적이었다. 정희의 일상, 시댁 식구들의 태도, 유언장의 내용, 시어머니의 상태. 모든 것이 드러났다. 물론 민철 부부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다. 누구 이야기인지. 기사는 SNS로 퍼져나갔다. 누군가 기사를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댓글이 폭주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정희를 응원하는 내용이었다. 차남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도 많았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쓰레기라고. 기사는 계속 퍼졌다. 다른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인터넷 뉴스에도 올라갔다. 정희는 갑자기 유명인이 됐다.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다. 정희를 응원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멀리서도 왔다. 반찬을 사는 것은 핑계고 정희를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이었다. 사람들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고생 많으셨다고, 존경한다고, 힘내시라고. 정희는 그들의 마음을 받았다. 고맙다고, 덕분에 힘이 난다고.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따뜻한 눈물이었다. 반면 민철 부부는 지옥을 경험했다. 기사가 나간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전화가 빗발쳤다. 대부분 욕설이었다. 문자 메시지도 쏟아졌다. 인간 쓰레기라고, 벌 받을 거라고. 집 앞에는 낯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사진을 찍고 집을 구경하고 수군거렸다. 민철 부부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나가면 손가락질을 당했다. 상가 건물도 문제였다. 세입자들이 전부 나갔다.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그들과 거래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정인의 반찬은 이제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하나의 상징이 됐다. 불의에 맞서는 사람,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의 상징. 사람들은 정희의 가게에서 반찬을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SNS에 인증샷을 올렸다. 정인의 반찬 먹방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는 사람도 생겼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인플루언서가 됐다. 나이 62의 인플루언서.
본인은 그런 단어조차 잘 몰랐지만 정희는 가게를 확장했다. 옆 가게가 비어서 그곳까지 얻었다. 공간이 2배가 됐다. 직원도 2명 더 고용했다. 동네 아줌마들이었다. 정희는 그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줬다. 최저시급보다 높게. 그리고 존중했다. 함께 일하는 동료로 대했다. 직원들은 정희를 따랐다. 진심으로 일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다. 정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가게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든 것이다. 한쪽에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수 있게 했다. 차는 무료였다. 가끔 빵이나 과자도 내놨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왔다. 경로당보다 더 편하다고 했다. 정희가 있으니까. 정희와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녀는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사람. 정희는 작은 모임도 만들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찬 만들기 클래스를 열었다. 참가비는 10,000원. 재료비만 받는 거였다. 참가자들은 정희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다. 김치 담그는 법, 장조림 만드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정희는 정성껏 가르쳤다.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눴다. 참가자들은 배우고 돌아가면서 정희의 팬이 됐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정희 이야기를 했다. 입소문은 계속 퍼졌다. 정희는 나눔 활동도 시작했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 반찬을 나눠줬다.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상이었다. 정희는 직접 방문해서 전달했다. 단순히 반찬만 주는 게 아니라 안부도 물었다. 건강은 괜찮으신지, 불편한 건 없으신지. 노인들은 정희를 기다렸다. 반찬보다 정희의 방문 자체가 더 소중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였다. 이 모든 활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었다. 신뢰 자본, 사회적 자본. 정희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다. 사람들은 정희를 믿었다. 의지했다. 존경했다. 반면 시댁 식구들, 특히 민철 부부의 입지는 계속 좁아졌다. 그들이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다. 마트에 가면 계산원이 불친절했다. 동네 식당에 가면 서비스가 형편없었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회적 제재가 시작된 것이다. 민철의 사업도 망해갔다. 거래처가 전부 끊겼다. 새로운 거래처를 찾아도 거절당했다. 이유는 항상 비슷했다. 당신과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신뢰할 수 없다고. 민철은 화가 났다. 왜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유언장대로 받은 건데 뭐가 잘못됐냐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법과 도덕은 다른 것이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어도 도덕적으로는 쓰레기였다.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수지는 남편을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고. 이제 친구들도 나를 피한다고. 동창회에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민철도 아내를 탓했다. 당신이 유언장 만들라고 부추긴 거 아니냐고. 어머니한테 자꾸 귀에 대고 속삭인 거 당신 아니냐고. 부부는 매일 싸웠다. 집은 전쟁터가 됐다. 아이들도 피해를 봤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다. 너희 부모 뉴스에 나왔다고 할머니 재산 혼자 먹은 사람들이라고. 아이들은 상처받았다. 정희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안타까웠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업자득이었다. 욕심이 부른 결과였다. 정희는 자신의 길을 갔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왔고 더 넓은 관계를 맺었고 더 단단한 기반을 쌓았다. 그것이 진짜 승리였다. 재산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 그것이 정의의 복수였다. 민철 부부의 삶은 급속도로 무너졌다. 상가 건물은 완전히 비어버렸다. 마지막 세입자마저 나간 것이다. 월세 수입은 제로가 됐다.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관리비만 나갔다. 민철은 세입자를 구하려고 발버둥 쳤다. 중개업소마다 찾아갔고 인터넷에 광고도 올렸다. 심지어 월세를 낮추기까지 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민철 부부의 건물을 피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자기들도 욕먹을 것 같았다. 민철의 무역업도 완전히 망했다.
마지막 거래처마저 계약을 해지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민철과 일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다른 거래처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 것 같냐고. 민철은 절규했다. 이게 무슨 세상이냐고. 법대로 받은 건데 왜 이래야 하냐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법과 도덕은 달랐다. 그리고 사람들은 도덕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수지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울증이 왔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수근거리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랬다. 수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살고 싶지도 않았다. 남편에게 말했다.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 민철도 답이 없었다. 민철 부부는 서로를 파괴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남편을 탓했다. 모든 게 당신 탓이라고. 당신이 형수한테 조금이라도 나눠줬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유언장을 만들 때 내가 말렸잖냐고. 그때 왜 내 말을 안 들었냐고. 민철은 아내를 탓했다. 당신이 부추긴 거 아니냐고. 어머니한테 자꾸 우리가 제일 효도한다고 우리한테 재산 물려줘야 한다고 말한 거 당신 아니냐고. 부부는 매일 밤 싸웠다. 소리를 질렀다. 물건을 던졌다. 집은 아수라장이 됐다. 아이들은 집을 떠났다. 큰딸은 기숙사 있는 대학으로 진학했다. 작은 아들은 친구 집에서 살았다. 부모가 싸우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아이들은 부모를 원망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욕심 때문에 가족 전체를 망쳤다고. 민철 부부는 아이들마저 잃었다. 이제 남은 건 서로뿐이었다. 하지만 서로를 증오했다. 파괴적인 관계였다. 민철 부부는 재정적으로도 곤란해졌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됐다. 건물 관리비, 대출, 이자, 생활비. 돈이 빠져나갔다. 민철은 건물을 팔려고 했다. 하지만 팔리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손사래를 쳤다. 이 건물은 팔기 어렵다고. 평판이 너무 나쁘다고.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할 거라고. 민철은 절망했다. 10억짜리 건물이 5억도 안 된다고 했다. 반토막이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한편 시누이들도 문제를 겪었다. 영숙은 교회에서 직책을 잃었다. 권사였는데 해임됐다. 교인들이 반발한 것이다. 동생을 저렇게 대한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직책을 맡느냐고. 영숙은 억울했다. 자기는 유산을 많이 받지도 않았다고. 귀금속 몇 개가 전부라고.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영숙은 교회를 떠났다. 평생 다닌 교회였는데. 작은 시누이 미경도 비슷했다. 동네 사람들이 피했다. 마트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했다. 미경은 후회했다. 그때 형수 편을 들 걸 그랬다고. 정희는 모든 것을 지켜봤다. 슬펐다. 이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이것이 정의라는 것을. 법이 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가 했다. 사람들의 양심이 심판을 내린 것이다. 정희는 자신이 직접 손을 쓰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나머지는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였다. 폭력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그저 진실이었다. 정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시어머니를 기리는 작은 전시회를 여는 것이었다. 장소는 동네 경로당. 비용은 정희가 부담했다. 전시 내용은 단순했다. 시어머니의 생전 사진들, 정희가 찾은 편지들, 그리고 이웃들의 증언 영상. 정희는 한 달 동안 준비했다. 사진을 현상하고 편지를 액자에 넣고 영상을 편집했다. 동네 청년 하나가 도와줬다. 그는 영상 편집을 잘했다. 전시의 제목은 박순자 한 여인의 삶과 기억이었다. 초대장을 돌렸다. 동네 사람들 전부에게. 시댁 식구들에게도 보냈다. 민철 부부 시누이들 그리고 남편 민수에게도. 그들이 올지 안 올지는 몰랐다. 하지만 초대는 했다. 정희는 예의를 지켰다. 언제나 그랬듯이. 전시회 당일 경로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왔다.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사를 보고 온 외지 사람들도 있었다.
젊은 사람들도 많았다. 정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전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박순자는 평범한 할머니였다. 웃고 있는 사진, 가족들과 함께 있는 사진, 교회에서 찍은 사진.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편지들도 전시됐다. 시어머니가 정희에게 쓴 편지들. 감사하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정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적힌 편지들. 사람들은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구나. 며느리의 헌신을. 그런데 왜 유언장에는 이름이 없었을까?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답을 찾았다. 누군가 조작했을 거라고. 가장 강력한 것은 영상이었다. 이웃들의 증언이 담긴 영상. 교회 장로가 말했다. 박순자가 말년에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정희가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경로당 할머니들이 말했다. 정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웠는지. 그럼에도 정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고. 시장 상인들이 말했다. 정희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말했다. 박순자가 경도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유언장 작성 시기와 겹친다고. 영상이 끝나자 사람들은 분노했다. 이건 명백한 조작이라고. 치매 환자를 이용해서 유언장을 만든 거라고.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범죄라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때 정희가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은 법적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다만 진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다고. 그게 전부라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뜨거운 박수였다. 정희는 울었다. 사람들도 울었다. 그 순간 민철 부부가 나타났다. 그들은 경로당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들. 민철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수지는 울고 있었다. 그들은 결국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갔다. 등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전시회 소식은 SNS로 퍼졌다.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어 올렸다. 영상도 공유됐다. 순식간에 수만 명이 봤다. 댓글은 폭주했다. 정희를 응원하는 댓글, 민철 부부를 비난하는 댓글. 언론도 다시 움직였다. 이번엔 전국 매체들이었다. TV 뉴스에도 나왔다. 정희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며느리의 권리, 노인 학대, 유언장 조작 의혹. 여러 주제가 얽혀 있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다. 전시회 이후 민철 부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TV 뉴스에 나온 것이 결정타였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다. 아니, 전국 사람들이 알았다. 인터넷에는 이미 신상이 털려 있었다. 이름, 나이, 직업, 주소까지. 민철 부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민철의 사업은 완전히 끝났다. 회사를 폐업했다. 거래처도 없고 수입도 없고 미래도 없었다. 빚만 남았다. 사업 자금으로 받은 대출이 수천만 원이었다. 갚을 방법이 없었다. 민철은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가격이 말이 아니었다. 중개업소에서 제시한 가격은 4억. 원래 10억짜리였다. 6억이 날아간 것이다. 평판이 망하니 부동산 가치도 망했다. 수지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 악몽을 꿨다.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꿈, 정희가 자신을 노려보는 꿈. 잠을 잘 수 없었다. 수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정희한테 사과하자고. 용서를 빌자고. 아니면 우리는 끝이라고. 민철은 처음에는 거부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아이들마저 연락을 끊었다. 친척들도 피했다. 민철의 형 민수조차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철은 완전히 고립됐다. 그는 결국 굴복했다. 정희를 찾아가기로 했다. 무릎을 꿇기로 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민철 부부는 정희의 가게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초라했다.
수척해진 얼굴, 구겨진 옷, 흐트러진 머리. 예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철은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가득했다. 모두 민철 부부를 쳐다봤다. 냉랭한 시선들. 민철은 고개를 숙였다. 정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말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정희는 반찬을 포장하던 손을 멈췄다. 민철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철은 계속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과했습니다. 어머니를 이용했습니다. 형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수진도 울면서 말했다. 형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든 보상하겠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가게 안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정희의 반응을 기다렸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용서할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께 용서를 빌어야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제 당신들 스스로 용서해야 해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민철은 무너졌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수진도 같이 울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동정했고 누군가는 여전히 차가웠다. 정희는 그들을 일으켰다. 그리고 말했다. 일어나세요.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바르게 살면 사람들이 다시 받아줄 거예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민철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가게를 나갔다. 뒷모습이 쓸쓸했다. 한편 시누이들도 변했다. 영숙은 정희를 찾아와 사과했다. 평생 형수를 무시한 것, 어머니 편만 든 것, 유산 문제에 침묵한 것. 모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정희는 받아줬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다. 선은 그어졌다. 미경도 마찬가지였다. 사과는 받아줬지만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어떤 것들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지 않는다. 남편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다. 35년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정의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몰라줘서. 정희는 담담하게 답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저를 존중해 주세요. 그것만 해주면 돼요. 2년이 흘렀다. 정희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정인의 반찬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됐다. 체인점 제의도 들어왔다. 하지만 정희는 거절했다. 작고 소박하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욕심내지 않기로 했다.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봤으니까. 정희의 수입은 안정적이었다. 월 500만 원 정도 벌었다. 나이 64세 이런 수입이라니. 정희는 만족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통장에 돈이 쌓였다. 정희는 그 돈으로 작은 집을 하나 샀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왔다.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남편과는 별거 상태가 됐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따로 살았다. 정희의 작은 집은 아늑했다.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작지만 정희에게는 궁전이었다.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가진 것이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집. 정희는 집을 꾸몄다. 좋아하는 꽃을 심고 좋아하는 그림을 걸고 좋아하는 가구를 샀다. 모든 것이 자기 취향대로였다. 35년 만에 처음 누리는 자유였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졌다. 정희는 이제 동네의 어른이 됐다. 사람들은 고민이 있으면 정희를 찾았다. 정희는 들어줬다. 조언도 해줬다. 해안이 있었다. 인생을 많이 겪었으니까. 정희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다. 돈이 아니라 인품으로, 권력이 아니라 신뢰로. 민철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건물을 팔고 빚을 갚았다. 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시작했다. 수진이 주방을 맡고 민철이 서빙을 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다.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기억했으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문을 열었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6개월쯤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다. 음식 맛이 좋다는 소문이 났다. 민철 부부는 겸손해졌다.
오만함은 사라졌다. 그들은 배웠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시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영숙은 다른 교회로 옮겼다. 그곳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다. 예전처럼 큰 소리치지 않았다. 미경은 정희와 가끔 연락했다. 관계는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끊어지지는 않았다. 명절에는 함께 모였다. 어색했지만 견딜만 했다. 정희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다. 그림 그리기였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었다. 정희에게 재능이 있었다. 그림은 아름다웠다. 색감이 좋았고 구도가 훌륭했다. 선생님은 칭찬했다. 정희는 기뻤다. 64세 나이에 새로운 재능을 발견한 것이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렸다. 사진을 보고 그렸다. 그림 속 시어머니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정희는 그림을 액자에 넣어 집에 걸었다. 여전히 그리웠다. 미웠지만 그리웠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정희는 강연 요청도 받았다. 여성단체에서, 대학교에서, 기업에서. 정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살 수 있었는지. 정희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용기를 냈다. 강연장에 섰다. 떨렸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러워졌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들었다. 정희는 말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고. 자신을 세우는 거라고. 품위를 잃지 않는 게 제일 강한 복수라고. 청중들은 박수를 쳤다. 질문이 쏟아졌다. 정희는 하나하나 답했다. 솔직하게. 꾸미지 않고. 그녀의 진솔함이 사람들에게 닿았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악수를 청했다. 사진을 찍자고 했다. 정희는 흔쾌히 응했다.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봤다. 정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다. 정희는 책도 썼다. 자서전이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왔고 정희는 수락했다. 1년 동안 글을 썼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집살이, 고난, 배신, 그리고 회복. 모든 것을 담았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수만 권이 팔렸다. 독자들은 열광했다. 정희는 유명인이 됐다.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가게에 나가 반찬을 만들었다. 여전히 경로당에서 봉사했다. 여전히 겸손했다. 정희는 만족했다. 완벽한 삶은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있었다. 35년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제일 큰 회복이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웃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빛나고 있었다.